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장맛비에도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5층에 리튬 배터리 로봇이 수백 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소방은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진화 작업을 벌여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불이 시작한 6층과 위층은 온통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현재 진압작전의 관건은 두개층 진화와 아래층인 5층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막는 겁니다. 5층에 연쇄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로봇이 수백 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열 화상 드론을 활용해 건물 내 열 축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연소가 심한 구역에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하부층으로의 연소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부터 천장까지 물품이 빽빽이 쌓인 3단 선반에는 여전히 가연물이 많이 적재돼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 때문에 내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방대원들의 진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사다리차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붓고 있지만 연기는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매캐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은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진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상에 특수차량 28대를 배치해 상층부 방수작전을 전개하고 공중에서도 소방 헬기로 화세를 누른다는 겁니다. 화재가 장기화하면서 건물 붕괴 우려도 나왔는데 정밀 점검 결과 내부 화재 연료가 대부분 소진돼 당장 무너질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만일에 대비해 주요 지점 3개소에 실시간 붕괴 경보기를 설치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불이 난 6층 바로 아래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이 수백 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재가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리튬 배터리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폭발적으로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진화가 어려워지는 만큼 소방은 확산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처음 불이 난 곳은 건물 6층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5층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이 수백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층에 있는 물류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총량이 국내 생산 자동차용 배터리 가운데 가장 큰 배터리 20개 분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방은 설명했습니다.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창고형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하고 있고 연소 확대 시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리튬 배터리 특성상 일단 불이 붙으면 불이 확산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말합니다. 1000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인근 가연물에 불이 아주 쉽게 옮겨 붙고 배터리가 또 옆에 있다면 바로 옆에 배터리로 또 열폭주 현상이 또 일어나고. 건물 전소 가능성뿐 아니라 배터리를 다량의 물에 담그지 않는 이상 진화가 어려운 데다 인체에 유해한 가스까지 발생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방당국이 5층 사수에 사활을 건 이유입니다. 5층 내부에 진입한 소방대원들은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 상층부 열기를 차단하고 불길이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불길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더 큰 피해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문을 닫아도 들어오는 매캐한 연기와 분진에 인근 주민들은 임시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언제까지 임시 거처에 머물러야 할지, 또 집으로 돌아간다 해도 일상을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강당 안 노란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 위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모욕도 못하고 자고 나면 허리가 베기고 허리가 아파요. 네, 그리고 내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집에 빨리 가야죠. 아주 막 여기 있으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죽겠어요. 창문을 굳게 닫아도 집까지 들어오는 매캐한 연기와 분진에 잠은커녕 생활조차 하기 힘들어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임시 거처로 몸을 피했습니다. 양발을 신고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양발이 빽하면고 보도 못 오겠어요. 막 속이 넘어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넘어오고 토오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로 또 왔어요. 이곳 임시대피소에는 46세대 주민 70여 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주민들은 한평 남짓한 재난보호 텐트에서 돗자리와 담요를 깔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용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텐트 하나에 식구 5명이 끼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여기 텐트가 좁으니까 이어서 자야 하니까 좀 불편해. 그리고 여기가 뭐 집도 아니고 보호시설인데 애들만 놓고 일 나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가는 거죠. 그 집에 가도 지금 걱정이고 치울 것도 걱정이고.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집을 떠나 임시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은 160여 명. 초등학교 2곳에 이어 인근 중학교까지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임시대피소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서해구청은 화재 진화 상황에 따라 임시대피소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들이 휴원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서해구는 인천 쿠팡물류센터 인근 신석초등학교 1곳과 어린이집 14곳이 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석초등학교는 휴업 후 내일은 1교시만 운영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정 돌봄이 어려운 학생 2명은 인근 초교 2곳에서 돌봄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한 가게 주차장입니다. 소방관들이 바닥에 앉아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화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될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소방관들이 밥을 먹거나 쉴 곳이 마땅치 않아 가게 주차장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한 상태라면서 현장 소방관들의 노고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 폭락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공개된 AI 키미 K3와 관련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2.6%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내림세가 가팔라지면서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한때 장중 6,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끝내 하락분을 회수하지 못한 코스피는 4.46% 내린 6,51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4.3% 폭락한 24만 원대로, SK하이닉스는 4.2% 떨어진 176만 원대로 무너졌습니다.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증시 폭락은 미국과 이란 사이 충돌과 더불어 반도체 관련 악재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연휴 국내 증시가 휴장한 사이에 공개된 중국의 AI 키미 K3가 미국의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전 세계의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가 막대한 투자를 해온 것에 대해 의구심이 커졌고 AI 인프라와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도 부각된 겁니다. 미국의 AI 투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과하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와중에 다행히 금요일에는 저희는 휴장이었지만 이제 일본, 상해 시장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지난 3월과 4월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터보컨트발 메모리 수요 감소 언급이 나왔던 상황이 현재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그때의 학습 효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식시장의 모든 악재를 반영하고 반도체가 경기 순환주인 것을 고려해도 코스피 하단은 6,000선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인 코스닥은 장중 747까지 내려가며 52주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고 5.33% 내린 749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8.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연일 널뛰기 하는 주식시장의 배후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자 야권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며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부랴부랴 대응에 분주한데 우선 시장에 내놓은 보완책 효과를 지켜본 뒤 이 추가 대안을 마련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2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자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ETF를 또다시 정조준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정권 업적으로 착각해 졸속 도입한 게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단계적 배수 조정 같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장 폐지 요구에 선을 그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선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해야 할 지경이라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추진해 도입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 역시 김용범 실장이 거취를 표명할 때가 됐다면서 경질론에 힘을 보탠 가운데 여권도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장 월요일 오전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연달아 비공개 당정 협의를 진행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달라. 다만 지난 16일 발표한 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이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 한 달에 2차례 이상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단일 종목 ETF는 물론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도 폭넓게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던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 관련 회의가 미뤄졌습니다. 애초 이번 회의에선 기업 초과 이윤의 사회적 배분에 대한 발제와 토론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과 참모들의 회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뤄지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좀 더 지켜본 뒤 다루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수마가 덮치면서 1년 남짓 살아온 임시주택이 사라졌습니다. 지자체가 나서 긴급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당장 또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한숨만 들고 있습니다. 이훈재 기자입니다. 하천 옆으로 나 있던 도로가 뚝 끊겼습니다.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깎여나간 도로 옆 임시주택은 안팎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초대형 산불이 덮친 지 1년, 겨우 정부친 임시주택마저 수마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래가 살고 이래 유지해가지고 이제 살아나가는 중에 또 이런 날내가 또 나쁘래가지고 뭐 막막하죠. 막막하죠.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지. 하천 한가운데에서 중장비가 연신 흙을 퍼냅니다. 흙탕물이 들어차 더는 쓸 수 없는 임시주택은 화물차에 실어 보냅니다. 마을 한복판까지 들어찬 진흙도 퍼내고 대민 지원에 나선 군인들도 복구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묘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빈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자기 대지에다가 갖다 주는 방법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영구주택으로 한 달 이내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과 협의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문제는 또 다른 비 예보. 겨우 씻어낸 가재도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장맛비가 이어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내린 폭우로 전국에 8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큰 경기와 강원, 경북 등 3개 시도에 긴급 재정을 지원합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사흘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도로는 200여 곳에 이릅니다. 토사와 낙석 피해까지 더하면 비 피해는 800건이 넘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 대피도 잇따랐습니다. 경북과 경기, 충남 등 6개 시도에서 500명 넘게 임시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100여 명에 이릅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등 300여 가구는 한때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도로 곳곳에 차량 운행이 어렵고 팔공산과 태백산 등 국립공원 여러 구간에 등산객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긴급 재정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와 강원, 경북 등 3곳으로 금액은 16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함께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한 것으로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토사, 낙석 제거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대전과 세종, 충북 등 6개 시도에 21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가 대부분 약해지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다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수연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의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은 늦은 오후가 되면 계속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계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아직은 출입이 자유롭지만 오늘 밤 다시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이곳 산책로의 출입은 통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퇴근길 이후에도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시설물 점검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다소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 경북 의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북서쪽에서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경기 북부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 그 밖에 영서와 수도권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전북과 경북에도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충분히 식지 못하면서 대구와 광주 등 남부 곳곳에서는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구 34도, 경주 3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겠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취약 시간대에 강하게 집중되는 만큼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초동 수사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광주교도소에서 장윤기를 처음 접견 조사했습니다. 내일은 광산경찰서 형사 과정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게 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 대한 접견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산경찰서의 초동 수사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초기 수사를 맡은 강력팀에서는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강력팀장 및 팀원들과 장윤기 부친 간에 12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상 비밀을 전달받았지만 법률 적용 등을 부탁하였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경찰 간부인 장윤기 큰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내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데 박경정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 지시를 내린 바로 윗선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무관급인 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출국 금지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은 명백한 부실 수사이자 초동 수사의 결정적 실패라며 재차 사죄했습니다. 전권과 독립성이 부여된 내부 비리 수사대와 수사 쇄신 TF를 출범하고 또다시 봐주기나 부실 수사가 이뤄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 방향 은현 2터널에서 트레일러가 덤프트럭을 추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해서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장으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덤프트럭을 트레일러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행은 오늘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더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고 이번 달 안에 수사 쇄신 TF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전체 7명에서 10명 규모로 과반을 외부 위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뜻에 따라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입장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소원은 헌법이 예정한 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의 뜻을 같이 한다며 이번 결정은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에 연루된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20여 분가량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결과 조작이나 축소 은폐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50일 넘게 공전 중인 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 기간 연장을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 조국혁신당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제1야당의 반발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오는 24일 종합특검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수사기간 30일과 수사 대상, 인력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죄상을 낱낱이 찾아내고 처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기간이 연장되어 이와 관련한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민주당은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특검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국민의힘을 겨눴습니다.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려는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에는 보안 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오선 중진이 첫 주자로 나서 정치 보복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 도구로 사용하는 거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사골 국물을 우려 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 먹어야 됩니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일 필리버스터 종료와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이어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사이가 껄끄러운 조국혁신당이 변수로 꼽힙니다. 조국혁신당은 기계적 동의는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대치가 1박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스페인이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강한 수비와 촘촘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A매치 무패 기록을 새로 쓰며 16년 만에 월드컵 왕좌를 탈환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터질 듯 터지지 않던 골은 연장전 후반에 터졌습니다.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군 공을 토레스가 놓치지 않고 차넣어 골망을 출렁였습니다. 스페인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지배하고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했지만 결국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골문을 열면서 마침내 월드컵 트로피를 품었습니다. 지난 2010년 남아공 대회에 이어 16년 만에 차지한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 A매치 38경기 무패로 이 부문 최장 기록까지 새로 쓰면서 명실상부 축구 최강자 자리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직력이 엄청난 팀이고 시스템 축구의 정점에 서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는 수비 조직력에 상대팀이 번번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번 대회 내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962년 브라질에 이어 64년 만에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한 아르헨티나는 우승 문턱에서 좌절을 맛봤습니다. 이른바 스페인의 질식 수비에 막혀 전후반 내내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골키퍼 마르티네스의 선방과 끈질긴 수비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지만 우승을 차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수적 열세까지 떠안으면서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메시는 연장전 후반 위협적인 크로스로 만회를 노렸지만 결국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대회 MVP인 골든볼은 스페인의 주장 로드리에게 돌아갔고 득점왕에게 주는 골든부츠는 10골에 도움 4개를 올린 프랑스 음바페가 두 대회 연속 차지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렇게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난 월드컵 결승전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렬한 씬스틸러였습니다. 네, 경기 시작 전 등장부터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무대에서도 주인공을 자처해 입방에 올랐습니다. 권종기 기자입니다. 월드컵 결승전 직전 헬기 세대가 경기장 위를 가로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마린 1과 호위 헬기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승부를 방탄유리 뒤에서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전광판에 등장할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로 노골적인 비판을 퍼붓던 스페인이 아닌 메시의 아르헨티나 우승을 점쳤지만 결과는 반대로 끝났습니다. 스페인 선수들에게 우승 트로피를 전달한 뒤에도 무대를 떠나지 않자 눈치를 주는 인판티노 피파 회장. 하지만 첫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시상대 오른편을 지켰습니다. 미국 온라인 게시판에는 선수들이 주인공이어야 할 순간을 트럼프가 방해했다. 노환으로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비판을 아는지 모르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월드컵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흡족해했습니다. It was 4 times greater than any FIFA ever held, and it's probably about 5 times actually, they're telling me today. So we're very proud of our country. 현지 언론들은 미국 선수의 레드카드 퇴장을 압박 전화로 번복시켰던 트럼프의 갑질을 이번 월드컵 최악의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을 달군 주인공 중 하나는 붉은색 옷을 입고 공연을 펼친 BTS였습니다. 도시별 개막 행사부터 결승전 하프타임 쇼까지 이번 월드컵의 처음과 끝을 K-팝이 장식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
월드컵 역사상 처음 도입된 결승전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그룹 BTS가 세계적 팝스타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마돈나에 이어 뜨거운 환호 속에 단체로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한 BTS. 빌보드 정상에 오른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축구 관련 단어를 넣어 개사해 선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음악과 스포츠가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또 모든 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빈곤 종식을 목표로 국제적 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제작을 맡은 쇼라는 점도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BTS가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에 희망과 위로를 전했던 노래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희 무대가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과 스포츠 기회 확대를 위한 작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BTS 멤버들은 좋은 취지의 공연을 해 마치 꿈을 꾼 기분이라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던 건 전 세계 아미들 덕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앞서 도시별 개막 행사에선 이재와 블랙핑크 리사에 이어 결승전에서 데미를 장식한 BTS까지. 한국의 음악인들은 이번 월드컵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며 달라진 위상을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이 제기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인사예산 전담팀 가동 이후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 의혹을 비롯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시기 배우자와 함께 독일과 스웨덴 등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선관위 사후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노 전 위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배우자의 그 출장 용도로 지출한 국가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번 달 초 전담팀을 가동한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 배우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했는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활동이었는지 등 법리 분석에 집중해왔습니다. 또 외교부 등을 통해 해당 출장 국가에서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공식적으로 초청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기초 자료를 대부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동반 출장 관련 세부 자료 분석을 마친 뒤에는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수의계약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선피아 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관위 계약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수의계약 체결 시 내역과 선정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선관위 계약의 99%는 수의계약이었다며 전관과 가족회사의 이권 개입, 불투명한 수의계약 등 악습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아 실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 선거구 보궐선거를 내년 4월 7일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올해 12월 8일부터 시작하며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18일에서 19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상호 보복의 악순환으로 격해지는 상황 속에 미군 장병이 또 숨졌습니다. 주변국들의 외교적, 군사적 움직임도 잇따르면서 이번 주가 전면전 재개 여부를 가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라크 북부에서 격추된 이란 자폭 드론 불발탄을 통제해 폭파하던 미군 장병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에서 이란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데 이어 연이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요르단 수색 현장에서는 유해 한 구도 발견돼 미군 사망자는 17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습 과정에서 이란이 남서부 다르코빈 지역에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건설 초기 단계여서 방사선 위험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중동 전역으로 공격을 확대하며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홍해에 접한 아카바 지역 국제공항과 항구에 소개령이 내려졌고 이후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을 멈춰 세웠다며 호르무즈 통제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بدون هماهنگی و اجازه از تنگه هرمز عبور نخواهد کرد. شناورهایی که تحت تاثیر اصرارات دشمن آمریکایی قرار می‌گیرند و وارد مسیر ناایمن می‌شوند مطمئناً دچار حادثه.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한 뒤 이스라엘을 조준할 경우 전면적인 화력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호 보복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을 찾은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이번 주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군 사상자 증가로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면서 중동 정상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이번 주가 전면전 재개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이란 측의 실제적인 약속 이행과 진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행 약속을 깨고 지난주 선박 3척을 공격했다며 최근 양국 간 양해각서 조건을 이란이 직접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20% 부상에 대해서는 해협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주변국들이 해상 안전 유지 비용을 분담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전쟁 전 핵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도 0%라는 비이성적 요구를 거부당하자 이란의 대비 태세를 오판해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의 평화 가능성만 있어도 대화에 나선다는 원칙에 따라 협상에 임했다며 이는 미국의 강압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결렬 시에 명분 축적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 발발 전 이미 미사일 발사대 시스템을 전면 재편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이나 최고 지도자 유고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군사작전 코드가 지정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 여부에 대한 이 정부의 고심 역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잠시 안정을 찾았던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3% 넘게 급등하며 한 달여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한 데 이어 대체 수송로인 홍해까지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앞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고 비상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던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 조정 시점이 이번 주 후반으로 다가온 상황. 정부는 지난달 27일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유소 공급 가격을 리터당 150원 인하했습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국제유가 안정세를 고려해 최고 가격제 출구 전략도 검토됐지만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면서 추가 인하나 종료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원유 수급에는 당장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7,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을 웃도는 수준이고 9월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유는 7월, 8월 이미 필요로 한 양의 100%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정부는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를 지켜본 뒤 물가 안정과 정유업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 가격 조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천억 원의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하면서 회생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지만 영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지난 3일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17일 만입니다. 홈플러스는 즉시 항고를 통해 회생 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고비는 넘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여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며 회생 절차는 최종 만기일인 오는 9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법원의 문턱을 넘더라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가 재개되면 임시 휴업 중인 대형마트의 영업 재개 일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7개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상품을 다시 채우고 영업을 정상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공익채권은 9,300억 원가량에 달합니다. 2천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 채권 변제에 사용될 경우 실제 매장 운영에 투입될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 중단 과정에서 무너진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결국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M&A를 성사시켜야 하지만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할 인수자가 나타날지도 불투명합니다. 2천억 원의 긴급 자금으로 파산 위기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홈플러스의 앞길에는 여전히 연이은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 원대 채권 사기 의혹을 받는 김정환 MBK 파트너스 부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김 부사장을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고도 전자 단기사채 등 1,164억 원 규모 채권을 발행한 의혹을 받습니다.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70대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8살 양민준. 당시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 씨는 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뒤 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조금씩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살인과 특수재물 손괴죄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살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요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죄질도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민준은 선고 직후 자신의 입장을 추가로 밝히려 했지만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양 씨는 반성문을 15차례 제출하고 8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유족에 대한 사죄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받은 피해에 비해서 높은 형량이 안 나와서 너무 지금 유족들도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중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이를 유포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오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전기 시내버스가 돌진해 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기사가 타박상을 입는 등 다쳐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버스 안에 승객은 없었고 2차 사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기사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미용업소, 식당 등을 찾을 때 이용 후기 찾아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뢰성을 높이려고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후기마저 조작해 포털 노출 순위를 끌어올린 광고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영수증을 찍어 인증한 뒤 포털에 게시한 글입니다. 미용업소나 식당 등을 이용해 봤다며 호평 일색입니다. 그런데 이 후기는 결제한 고객이 아니라 버린 영수증을 몰래 챙긴 광고업체가 쓴 글이었습니다. 숙소를 이용하고 만족했다는 또 다른 게시물. 이번엔 남의 영수증은 아니었지만 업주와 짜고 수십만 원짜리 숙박권을 불과 1,000원에 결제한 뒤 실제 방문도 하지 않고 쓴 거짓 후기였습니다. 이런 허위 영수증 후기를 만든 광고업체는 해킹된 인터넷 계정까지 사들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쓴다는 점을 노려 네이버에서 접속되는지 자동 프로그램을 돌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계정으로 가짜 후기를 올린 뒤 노출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하루에 수백 회씩 일부러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 업체가 올린 허위 게시물은 확인된 것만 28,000여 건. 광고주 700여 명에게서 챙긴 돈은 19억 원에 달하고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광고비로 낸 업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고 후기를 많이 보고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업종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의뢰를 해서. 경찰은 광고업체 실제 운영자 1명을 구속하고 광고 대행사와 광고주, 프로그램 개발사 관계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의 93%에 해당하는 17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하고 광고주 700여 명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며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라 보는 분석도 있지만 북러 협력이 일시적 군사 동맹을 넘어서 상시화되는 흐름만큼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다자회의나 양국 기념일 같은 뚜렷한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됐습니다. 카운터파트인 외무장관을 넘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까지 만난 걸로 확인되면서 최 외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러 정상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만나며 양국 관계 격상과 북한군 파병 근거 조항 같은 굵직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파병이나 재래식 무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모든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다만 최 외무상의 움직임만으로는 북러 정상회담 성사를 확정짓기 이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방러 일정이 북한과 중국의 최고위급 교류 직후 추진됐다는 점에서 최근 북중 밀월 동향을 러시아에 설명하려는 자리였을 거란 추측입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북한군 파병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란 분석도 있는데 방러 목적이 무엇이든 한층 공고해진 북러 유착을 방증한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공식적인 어떤 역사적이면서 동맹 자산으로서 대단히 격상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전략적 관계로까지 보여주겠다.
북한도 러시아발 첨단 군사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양국 협력 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도 계속될 걸로 관측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통일부가 지난 5월 북한 여자 클럽 축구팀 내고양 여자축구단의 방남 기간에 남북협력기금 2억 3,500만 원이 사용됐다고 공개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에 보고한 정산 결과를 살펴보면 민간 단체들이 추진한 공동응원단 지원 경비로 1억 4천여만 원이 집행됐고 방남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운영 경비엔 8,400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행사 운영 경비에 북한팀 이동 동선 안전관리 등의 비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극한의 더위로 고온건조한 날씨에 번진 대형 산불에 스페인에서는 닷새 동안 서울 절반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실상 유럽 전역에 번진 산불은 이미 평년을 크게 웃도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어둠 속 산악지대 곳곳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채 거대한 연기를 뿜어냅니다. 스페인 북동부 사라고사주에서 현지 시간 15일부터 산불이 확산해 15,000헥타르가 타고 1,000명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16일 수도 마드리드 북동쪽 과달라하라주에서 난 산불은 19일까지 13,000헥타르 넘게 태웠고 16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주거지에 불길이 번지지 않게 사투를 벌이지만 강풍에 1분당 60m씩 번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두 건의 대형 산불로만 닷새 동안 서울 면적의 45% 규모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남부 알메이라주 산불로 산림 7,000헥타르가 없어지고 13명이 숨졌습니다. Esto te queda así, sí. No he trabajado yo, mi hijo, que ese hijo mío. Yo lo que quería ahí donde está el fuego. Tiene yo 600 naranjos. 올해 들어 스페인 산불의 탄 면적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본 지난해 같은 기간의 갑절에 가깝습니다. 산불의 요인이 된 폭염은 이번 주 남동부 지역 기온을 45도까지 올려놓을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북유럽도 대재앙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현지 시간 17일 오후 남부 드람멘의 연립주택에서 시작한 불이 바람을 타고 마을 뒷산으로 번져 100채 넘는 주택이 불타고 400명 넘게 이재민이 됐습니다. 현대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수도 오슬로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최근 30도를 넘나드는 이례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유럽에서 난 산불은 1,130여 건, 피해 면적 18만 8,300여 헥타르로 지난 20년 평균 516건, 11만 2천여 헥타르를 이미 크게 웃돕니다. 이번 주에도 영국과 프랑스, 이베리아 반도 북부 전역에 최고 수준의 산불 경보가 내려지고 동유럽 일부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를 빼면 거의 유럽 전역에 산불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폭염과 가뭄 등 극한 기후가 잦아지면서 원래 산불이 자주 나는 지중해 연안뿐 아니라 산불 걱정을 하지 않았던 지역까지 유럽 전체가 산불 위험에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는 기생충 식중독에 감염됐지만 2달 넘도록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오염된 양상추 탓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하루 만에 검사가 틀렸다고 말을 바꿨는데 미국 보건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전역에 양상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을 휩쓰고 있는 기생충 식중독 원인으로 멕시코산 양상추가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은 미국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테일러 팜스의 양상추에서 기생충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업체는 전량 리콜에 착수했고 해당 양상추를 공급받은 매장들도 부랴부랴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It sounds as if it comes down to irrigation water. It typically is seen with cyclospora. 하지만 미 보건당국은 하루 만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다시 검사해보니
양상추에서 기생충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예산 감축에 제대로 된 검사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Permanent leadership at the CDC and FDA and any funding cuts, has that slowed the response to figure out where this outbreak has started? No, we've talked to the CDC and FDA specifically about that, and not at all. They have the resources they need to make sure that Americans are fully informed and protected from this illness during this time. 이미 지난 5월 첫 환자가 보고됐지만 2달 넘도록 대응도 더디면서 환자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를 포함해 34개 주에서 7,000명이 넘게 감염됐습니다. 기생충성 질환인 사이클로스포라 식중독에 걸리면 심한 복통에 시달리고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수마가 덮치면서 1년 남짓 살아온 임시주택이 사라졌습니다. 네, 지자체가 나서 긴급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당장 또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한숨만 들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 옆으로 나 있던 도로가 뚝 끊겼습니다.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깎여나간 도로 옆 임시주택은 안팎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초대형 산불이 덮친 지 1년, 겨우 정부친 임시주택마저 수마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래가 살고 이래 유지해가지고 이제 살아나가는 중에 또 이런 날 내가 또 나쁘래가지고 뭐 막막하죠. 막막하죠.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지. 하천 한가운데에서 중장비가 연신 흙을 퍼냅니다. 흙탕물이 들어차 더는 쓸 수 없는 임시주택은 화물차에 실어 보냅니다. 마을 한복판까지 들어찬 진흙도 퍼내고 대민 지원에 나선 군인들도 복구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묘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빈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자기 대지에다가 갖다 주는 방법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영구주택으로 한 달 이내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과 협의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문제는 또 다른 비 예보. 겨우 씻어낸 가재도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장맛비가 이어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주천강 보를 건너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급류보트와 드론 등 장비 40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주천강 일대 수색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저녁 8시쯤 강원도 영월군 용성리 주천강 보를 건너던 45살 A씨가 물에 빠졌고 함께 낚시를 간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이 주택 지붕에 방수포를 깔던 70대 남성이 감전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다리에서 작업 중 감전돼 추락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비를 막기 위해 지붕에 방수포를 깔던 중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만져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다시 극한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비가 집중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밤사이 극한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는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 사이 시간당 최고 80mm, 강원 북부는 자정부터 12시까지 최고 50, 또 수도권, 서울과 경기 남부도 내일 출근 시간대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북부 많은 곳에 최고 150mm
80mm 이상, 충청에도 최고 100mm 이상, 남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산사태 위험도가 중부지방은 높은 상황인데요. 땅이 울리거나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날 때,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경우, 그리고 담장이나 전봇대가 기울기 시작한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다고요? 네, 대신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부지방은 열대야주의보와 또 폭염특보가 많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낮에는 특히 경북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장맛비에도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5층에 리튬 배터리 로봇이 수백 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소방은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진화 작업을 벌여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불이 시작한 6층과 위층은 온통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현재 진압작전의 관건은 두 개 층 진화와 아래층인 5층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막는 겁니다. 5층에 연쇄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로봇이 수백 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열 화상 드론을 활용해 건물 내 열 축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연소가 심한 구역에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하부층으로의 연소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부터 천장까지 물품이 빽빽이 쌓인 3단 선반에는 여전히 가연물이 많이 적재돼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 때문에 내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방대원들의 진입조차 쉽지 않습니다. 사다리차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붓고 있지만 연기는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매캐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에 따라 소방은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진화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상에 특수차량 28대를 배치해 상층부 방수작전을 전개하고 공중에서도 소방 헬기로 화세를 누른다는 겁니다. 화재가 장기화하면서 건물 붕괴 우려도 나왔는데 정밀 점검 결과 내부 화재 연료가 대부분 소진돼 당장 무너질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만일에 대비해 주요 지점 3개소에 실시간 붕괴 경보기를 설치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35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화재 발생과 확산 원인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불이 난 6층 바로 아래층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이 수백 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재가 더 커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튬 배터리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폭발적으로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 진화가 어려워지는 만큼 소방은 확산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처음 불이 난 곳은 건물 6층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5층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로봇이 수백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층에 있는 물류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총량이 국내 생산 자동차용 배터리 가운데 가장 큰 배터리 20개 분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방은 설명했습니다.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창고형 로봇 수백 대가 위치하고 있고 연소 확대 시 건물 전체로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리튬 배터리 특성상 일단 불이 붙으면 불이 확산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말합니다. 1000도씨 이상으로 급격하게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인근 가연물에 불이 아주 쉽게 옮겨 붙고 배터리가 또 옆에 있다면 바로 옆에 배터리로 또 열폭주 현상이 또 일어나고. 건물 전소 가능성뿐 아니라 배터리를 다량의 물에 담그지 않는 이상 진화가 어려운 데다 인체에 유해한 가스까지 발생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방당국이 5층 사수에 사활을 건 이유입니다. 5층 내부에 진입한 소방대원들은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 상층부 열기를 차단하고 불길이 확산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불길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더 큰 피해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번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들이 휴원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과 서해구는 인천 쿠팡물류센터 인근 신석초등학교 1곳과 어린이집 14곳이 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석초등학교는 휴업 후 내일은 1교시만 운영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TF를 구성해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F는 물류센터의 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화재 안전 체계 전반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논의 과제로는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주문해서 당일에 받아보는 빠른 배송 문화는 이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이 편리함 뒤에 가려져 있던 안전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쿠팡의 대형 물류센터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약 30만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42개를 합친 면적이자 여의도 공원보다도 1.3배 큰 규모입니다. 쿠팡은 이번 화재 물류센터 외에도 대구의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하는 등 배송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류센터가 초대형화되는 건 빠른 배송이 당연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소비 문화를 위해 더 많은 상품을 더 가까운 곳에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물류 인프라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만큼 물류 시설은 더 크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는 이른바 메자닌 구조입니다. 높은 층고의 물류창고 내부에 철골 중간층을 설치해 같은 면적에서도 보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열이 빠르게 확산하고 소방대원 접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천정고가 10m 이상 가까이 되는 이런 대공간 같은 경우에 화재가 한꺼번에 확산돼 가는 이런 부분들. 초고속 배송 경쟁 속에 물류센터는 더 크고 효율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2021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등을 계기로 창고시설 화재 안전 기준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는 빠른 배송이 일상이 된 시대, 안전 역시 속도만큼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코스피가 4.5%, 코스닥 지수가 5.3% 급락하는 등 2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4.46% 내린 6,516.27로, 코스닥 지수는 5.33% 내린 749.64로 각각 마감했는데 낙폭이 깊어지면서 두 시장 모두 지난주 16일 이후 2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4% 넘게 급락하다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잠시 상승했지만 얼마 못 가 다시 급락해 나란히 4%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연일 널뛰게 하는 주식시장의 배후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되자 야권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부랴부랴 대응에 분주한데 우선 시장에 내놓은 보완책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을 마련할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2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자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ETF를 또다시 정조준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정권업적으로 착각해 졸속 도입한 게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단계적 배수 조정 같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꼴입니다.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 중에 베팅하는 홀짝 게임 도박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장 폐지 요구에 선을 그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선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해야 할 지경이라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추진해 도입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분출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그냥 두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 만들자고 할 사람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신당 역시 김용범 실장이 거취를 표명할 때가 됐다면서 경질론에 힘을 보탠 가운데 여권도 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장 월요일 오전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연달아 비공개 당정 협의를 진행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해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달라. 다만 지난 16일 발표한 예탁금 상향 등 보완책이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회법에 따라 한 달에 2차례 이상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단일 종목 ETF는 물론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도 폭넓게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98년에 매입했던 분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보면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16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등기부에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채무자로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 대통령이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해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 SNS에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줘 사실상 갭 투자가 가능하게 해줬다며 집을 팔고 잔금을 받은 뒤에야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평범한 국민은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대통령 부부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떨어지기 직전 서둘러서 매매 계약을 맺었다며 조만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규제 일정을 정확히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초동 수사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광주 교도소에서 장윤기를 처음 접견 조사했습니다. 내일은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 대한 접견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산경찰서의 초동수사 과정에 특혜나 편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초기 수사를 맡은 강력팀에서는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강력팀장 및 팀원들과 장윤기 부친 간에 12차례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상 비밀을 전달받았지만 법률 적용 등을 부탁하였는지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경찰 간부인 장윤기 큰아버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내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죄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부적절한 영향력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데 박 경정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에게 지시를 내린 바로 윗선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경무관급인 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출국 금지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은 명백한 부실 수사이자 초동 수사의 결정적 실패라며 재차 사죄했습니다. 전권과 독립성이 부여된 내부 비리 수사대와 수사 쇄신 TF를 출범하고 또다시 봐주기나 부실 수사가 이뤄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 사건을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긴 광주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수사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오늘 지난 6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광주지검 형사 3부에서 맡았던 장윤기 사건을 포함한 5건을 우수수사 사례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광주지검이 경찰로부터 단순 살인죄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꾸려 추가 압수수색과 영상 감정, 통화 내역 분석 등 전면 보안 수사를 진행해 이 성폭행 목적이라는 범행 동기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쇄신을 이끄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이 혁신위 활동에 대한 반발을 예상하지만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성 위원장은 K축구혁신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최근 축구계에서 변화에 대한 거부감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 축구협회장이 박지성 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비판에 대해 이미 평가가 이뤄지는 건 각자의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이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연이은 미군 사상자 발생으로 이란과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단기 타격이라는 승부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협 봉쇄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중동은 전면전 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 방공망과 항구를 연이어 폭격한 미군은 이스라엘에 공중 급유기 수십 대를 전진 배치하며 대규모 추가 공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군을 투입하는 장기전보단 고강도 단기 타격으로 이란의 길을 꺾으려는 의도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인 표적으론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부인 하르그 섬과 내륙의 지하 핵시설 등이 꼽힙니다. 핵심 인프라를 순식간에 마비시켜 이란의 협상력을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입니다. Increasing to some degree the kinetic activity, the bombs, increasing economic sanction pain, hopefully getting our allies on side, and above all, keeping the door open for negotiations. 미군 전사자 발생이 오히려 강경 대응의 명분이 됐지만 11월 중간선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뛸 경우 미국 내 여론 악화로 직결돼 선거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He's not focusing on affordability, not focusing on the lack of yet another treaty with Iran, not focusing on the fact that ICE killed 3 people just in the last week. 이 때문에 단기 타격 후 이란과의 새로운 핵 합의를 속전속결로 끌어내려는 계산이지만 이란의 반발은 미국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공습에 주눅이 들긴커녕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전면적인 저항을 과시했습니다. ما تازه فهمیدیم که بمب اتمی شما تنگه هرمزه. دنبال یه چیز دیگه رفته بودیم تا حالا. دنیا فهمید که ایران قویه. این شاید اصلا بزرگترین پیروزی ما بود. 선거용 성과를 내야 하는 트럼프의 벼랑 끝 폭격과 해협을 볼모로 잡은 이란의 배수진이 마주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전술이 이란의 통제 불능 반격을 부를 경우 글로벌 경제 전체가 치명적인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경아 기자입니다. 강력한 추진력과 선명한 진보 노선으로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직격했습니다. ICC가 지난 2024년 11월 가자지구 전쟁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 문제에 대해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not talking about a personal assessment of Benjamin Netanyahu. We're talking abou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fact that they have a warrant out for this prime minister's arrest.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talk about the weight that that has as a charge. 또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엇이든 할 것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 법을 따로 만들진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판사들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달에는 미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이스라엘 로비단체를 겨냥했습니다.
I want to be very clear. We're talking about a status quo where children are being killed on a daily basis. More than 1,000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by the Israeli military since the so-called ceasefire.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체포 위협을 일축하며 맘다니 시장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데는 고심이 역력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인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자 메시지 등을 동원하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토론자로 연단 위에 오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특검이 주어진 기간을 다 썼다면 당연히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 사건을 넘기면 되는 거라며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사법 절차는 지금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굴러가고 있다면서 예외적인 특검을 정치보복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이 제도 개선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임위도 간사를 중심으로 주요 민생 입법 과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 청년 후보 기탁금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집중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모두 이 기탁금을 낮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을 직접 반박하자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국민과 민생부터 챙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소환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본인이 각오했던 발언과 얼마나 배치되는 언급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당헌상 보장된 의견 개진과 당무 개입의 차이를 모르느냐며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식 표현으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를 축출하고 윤심 후보를 당선시킨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도 응수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습니까? 청와대도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히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기탁금 문제가 당무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 이어 고민정, 정청래 후보도 선배 정치인들이 진작 개선했어야 한다. 지난해 전당대회 수준으로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의견 개진을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청년원의 당사자인 김보미 후보는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돼가고 있다며 선배 정치인들을 한꺼번에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친청계 내부에선 이 대통령의 기탁금 참전이 사실상 친명계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감지됩니다. 청년 기탁금 문제는 내일 민주당 선관위 전체 회의를 거쳐 감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애꿎게 청년 홀대나 당무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당내 비판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부산에서 개막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선 전쟁이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도 심의해 등재할 예정입니다. 성경 속 사마리아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유적이나 러시아 바이칼호 등이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2달 전 레바논 남부로 진입한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와 치열한 교전을 벌인 끝에 장악한 보포르 성입니다.
과거 십자군의 요새였던 유서 깊은 곳이지만 전투의 요충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중 폭격을 받은 남부 도시 티레엔 목욕탕과 개선문 등 로마 시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 속 사마리아로 추정되는 요르단강 서안의 세바스티아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최근 유대인 정착촌 당국이 일방적으로 유적지 전체를 몰수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اليوم صاروا يجوا حراسي اول امبارح اجوا تقريبا ال100 جندي عملوا تخرج للضباط في منطقه المدرج. 이스라엘은 지난 2017년 유네스코를 탈퇴했지만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 자격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의 고대 그리스 정착지도 무분별한 개발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러시아의 바이칼호는 환경오염과 대규모 벌목, 지속적인 수위 저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낙원이자 지구상 최대 규모의 육상 포유류 이동 경로인 남수단의 초원지대도 전쟁과 기후변화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이들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할지 긴급 심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지정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일 뿐 구속력 있는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선 수많은 인류의 공동유산이 돌이킬 수 없는 훼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불길이 사흘째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 과정이 왜 길어지고 있는 건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뭐 사흘째 지금 불이 이어지고 있고 어제 소방당국 브리핑에서는 밤 11시쯤에 좀 어느 정도 주불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진화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원인일까요? 네, 그 생각보다 내부 안에 여러 가지 그 쌓여있던 물건들, 그러니까 가연물의 양이 이제 상당히 더 많았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지금 이제 당초 예상이 됐던 뭐 바깥으로 이제 출하되는 어떤 그 화세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든 것을 이제 판단을 해서 어제 11시경 이제 주불 진화에 대한 부분이 맥락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는 그 공관화재라고 해서 그러니까 산소가 제한적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가 되려면 결국 탄소가 산소랑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걸 우리가 이제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산소가 그 안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불이 숨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이제 부채질을 하면 네. 불길이 확 올라가듯이 지금 이제 실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외벽을 걷어내고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신선한 산소 공급, 그러니까 외기를 만나게 되면서 또 조금 사그러들었던 불씨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돼 나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안에 구조가 굉장히 이제 미로 같다라고 하던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물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화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방대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이제 렉들이 말 그대로 화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최적의 상태로 쌓여져 있던 거죠. 충분히 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렉의 형태가 또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화재 전개가 빨라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면서 실제로 가뜩이나 좁은 동선을 완전히 이제 미로처럼 얽히설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소방대원들이 이거를 이제 해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화가 어려워서 뭐 건물 외벽을 부숴서 연기를 좀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길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워낙 그 평면이 넓은 평면이고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이제 그 사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에 특히 이제 램프 구간 쪽에서 외벽들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안으로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엉키면서 이렇게 좀 외벽에 걷어내는 정도만 가지고는 실제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발화 지점까지 또 소화 용수가 잘 닿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호수의 길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뭐 물론 뭐 그렇게
그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소방대원들이 펌핑을 해서 소방차에서 물을 갖고 올라가는 방식이 있고요. 예. 대부분은 우리가 그 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층마다 소방대원들의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그 연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해당 물류 창고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외부 소방력, 그러니까 뭐 국가 소방령이 동원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이제 펌프 그런 차량을 이용을 해서 지금 주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는 진입이 돼서 불 가까이에 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넓은 평면 중에서 양쪽 그 이 바깥쪽에서만 예. 지금 이제 물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건물의 실제 평면의 중앙 쪽에 있는 이런 화재들은 전혀 물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럼 넓은 평면, 말씀하신 넓은 구조가 오히려 화재 진압이 더 어려운 걸까요?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가 이제 방화 구획이라고 아마 많이들 이번 기회에 접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방화문인과 방화 셔터로 해서 구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획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화재가 있더라도 다른 쪽으로 전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획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여기는 이제 전면적으로 하나의 평면으로 볼 만큼 굉장히 광역적인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불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같은 평면 안에 있는 모든 가연물에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게 되면은 6층 곳곳에 300도에 달하는 열기가 감지됐었다고 하는데 또 이런 열기가 신부 화재로 발전이 될 수 있다 하던데 신부 화재라는 것인지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부 화재라는 표현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요. 네. 원래 신부 화재의 맥락은 목재 같은 나무가 탈 때 나무 중간 부분서부터 안에서 타들어가는 화재를 신부 화재라고 하는데요. 안에서부터 타들어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신부 화재라고 이제 표현하신 부분들은 건물 평면에서의 가운데 부분의 신부를 의미하는 거죠. 예. 뭐 한문을 좀 달리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신부 화재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상 가운데 쪽. 그래서 진입이 지금 전혀 안 되는 중간 부분에서의 화재는 지금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고 그게 약 한 300도 정도,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에 300도 정도 찍힌다라고 한다면 네. 그 안에 온도는 300도 이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300도 정도가 됐을 때 목재의 열분의 온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면 불이 나려면 모든 고체는 기체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얘가 휘발이 잘 되잖아요. 기체로 바뀌잖아요. 그래야 산소랑 붙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이라든가 플라스틱들은 얘네들은 이제 분해가 되는데 거기에 열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기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작용들이 신부에서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체가 됐는데 얘네가 산소가 없으니까 숨어져 있다가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가면 얘가 다시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화가 좀 쉽지 않은 건데 또 물류센터라는 게 뭐 법적 근거에 따라서 메자닌, 그러니까 복층 구조로 지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구조가 화재 취약하다는 건데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거죠. 뭐 예컨대 층고가 뭐 8m, 10m 된다라고 하면 물론 렉을 8m, 10m로 짜서 올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중간중간에 말 그대로 복층처럼 플로어를 덧대는 거죠. 네. 그래서 복층을 만들어 놓고 더 많은 양의 물건을 더 많은 양의 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간 활용이 극대화된 거고요. 이제 화재 입장에서 보면 아주 화재가 더 잘 나도록 쌓아놓은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물건들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네. 근데 소방당국이 이제 불이 난 6층, 7층에는 이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5층에 연소 확대 저지선을 구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구축을 하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약간은 저는 이제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화재 공학적으로 따지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6층에 있는 불이 5층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극히 낮은 가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소라고 불이라고 하는 거는 상부 쪽으로 거동하는 위로가 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닥불이 있더라도 이 윗부분의 온도가 높은 거지 모닥불 바닥의 온도가 높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외벽의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이 되는 것들을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지선을 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층과 층 사이에는 슬랍으로 그 내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신부가 높다라고 해도 5층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거든요. 열 전달이 그만큼 되기는 이제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5층 천장이나 뭐 여기에 주술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외벽에서 녹으면서 샌드위치 패널이 녹으면서 아래층으로 뭐 이렇게 연소가 진행될 수도 있는 정도의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뭐 차단하는 뭐 이렇게 외벽에 이제 주술을 많이 한다든가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다행이겠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이 위쪽으로는 옮겨붙더라도 이제 아래쪽으로는 좀 옮겨붙기 힘들다, 가능성이 좀 적다, 비교적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연소 확대된 부분 지금 온도가 아주 높다라는 게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중심부의 신부 네. 아직 그 가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기서 그 300도 정도가 아래로 전이가 돼서 거기서 이제 착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상당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5층에 저장돼 있는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낮은 확률이지만 대비를 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제 6층의 바닥재에 불이 옮겨 붙어서 그러니까 5층의 입장에서는 이제 천장이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주저앉아서 뭐 다시 불이 좀 번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이제 좀 낮다고 보시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그 보면 지금 이제 6층에서 발화가 돼서 6층에 있는 불이 7층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화가 일어난 층은 6층과 7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층의 천장, 다시 말씀드리면 7층의 바닥이 가장 많은 열을 받은 거죠. 네. 그 열은 사실은 6층의 기인한 화재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실링 젯에 의해서 6층 천장 부분이 이제 굉장히 구조적으로 많이 손상이 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폭렬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붕괴가 일어나면 6층 천장, 그러니까 7층 바닥이 우려가 된다라는 정도고요. 네. 그러니까 5층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6층의 바닥, 5층의 천정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하는 로봇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대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앞서 해주셨고, 그럼 일단은 건물 일부 구조물이 붕괴할 가능성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이런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그 주민 대피령 내려진 부분은 이제 그 실제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6층과 7층 사이에 어떤 붕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램프 구간에 있는 구조물들, 그 이제 진행 선로라든가 이 부분에 이제 간섭을 줘서, 그러니까 영향을 줘서 램프 구간이 무너지면서 인접 주변에 영향을 준다라는 어떤 그 쿠팡 측의 의견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뭐 주민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시행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지금 조건에서는 전면적인 붕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적어도 1층부터 5층까지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니까 상부 쪽에 일부 붕괴라든가 이런 우려는 있지만 어떤 전면적인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년 전에도 이제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 화재가 있고 난 다음에 쿠팡에서는 이 소방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그런 대책들이 이번에도 좀 제대로 적용이 됐어야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제가 이런 물류 창고에 대한 그 연구를 했던 게 제 기억에 거의 10년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레크식
뭐 조기 반응형 헤드, 뭐 렉안에다가 설치해서 스프링클을 쏴야 된다, 뭐 이런 연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년 그 저쪽 덕평 쪽에 물류창고 화재 이후에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면적은 거의 뭐 2배 이상으로 지금 넓어졌죠. 면적은 넓어지고 사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넓어진 면적만큼 또 아까 메자닌 구조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을 극대화해서 가연물을 쌓아놨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에 대한 수준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법의 강제가 아니라 심의 사항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가서 성능 심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조건을 따져가면서 어떤 최선의 방안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물류창고 본연의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이 우선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면 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안전상에 대한 부분이 그닥 보완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의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